이게 제가 그래서 나토 초청장 비용이라는 거예요. 좀 있으면 지금 G7 지금 일본에서 하는데 못 가서 지금 안 달라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 G7 초청장 받으면은 또 비용 청구할 거라고요. 지금 일본은 이미 비용 청구 계속 하고 있죠. 글로벌 호국가가 됐어. 호국. 제가 작년 6월 29일 날에요. 패권 시대의 종언 속에서 책략이 없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방송 한번 다시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그때 제가 다 했던 얘기예요. 했던 얘기입니다. 그게 다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나토 초청장의 비용이 청구서가 자 나토에 가서 러시아 규탄을 했어. 왜 우리가 러시아 규탄하는데 앞장을 서야 돼요? 탈중국을 선언했어. 탈중국을 하고 싶어도 준비를 하고 준비된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뭐냐면 나토가 뭐냐면 이제 우크라이나에다 군사 지원을 하라고 우리한테 압박을 가고 있어. 우리가 뭐 나토 회원국입니까? 예?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 만에 나라가 1년도 안 돼서 나라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무역 적자가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는 배경이 바로 이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꿈은 영모인가? 우리 모두의 꿈이 이재명의 꿈입니다. 이재명의 꿈은 그걸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적인 하나의 용어인 것 뿐이죠. 예? 이재명이 꿈꾸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 모두가 꾸는 그런 꿈이기 때문에 어떤 꿈이라고요?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나라. 그게 우리 꿈이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을 그런 나라에 살게 하고 싶지 않냐고요?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요?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나라 아니에요? 근데 현실은 그런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현실은 좋게 말해서 주류 세력의 나라이고, 예? 거칠게 표현하면 특권층의 나라예요. 대한민국은요. 그러니까 특권층 저들은 뭐냐면 이재명의 꿈을 꿈꾸는 국민들은 반역 세력인 거야. 자기들 나라를 뺏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역모라고 여러분들에게 실체를 좀 제발 이거를 직시하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실체를 직시하라고요. 아까 저출산 얘기했죠. 이 결과예요. 특권층의 나라가 된 결과,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재명 죽이기는 뭐냐면요. 꿈을 꾸지 말라는 겁니다. 에? 그런 꿈을 꾸지 말라는 거야. 국민이 진짜 주인이 나라를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꿈 꾸면 다 죽이겠다는 거야. 예? 근데 그런 짐승 같은 놈들하고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질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만 깨어나면요. 이건 우리가 간단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이재명을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왜 이재명을 죽이려 하는가 이렇게 가게 되면은 우리 사회에 보게 되면 참 치근한 사람들 많아요. 이재명을 그냥 무턱대고 비난하는 사람들. 무턱대고. 뭐 형수한테 욕한 거 전부 다 가짜뉴스들에 가까운 것들 가지고. 예? 그 사람들 보면요. 제가 측은하고 더 이상 상대하기 싫은 게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냥 정확한 진실을 알려고 안 해.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진실과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리고 자기의 무지를 자랑해.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거를 막 여기저기 가서 막 그러니까 댓글질 하면서 공개적으로 토론하지 않으면 대꾸도 안 하고. 예? 이들한테는 진실과 사실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관심도 없어요. 이분들한테 제가 제발 얘기하고 싶은 것이 검찰 구속영장 전문을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읽고 해석이 안 되면요. 초등학교, 중학교 제대로 교육 못 받으신 분들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예? 그냥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온라인에 숨어가지고 그냥 댓글로 그냥 무조건 욕하고 비난하고.
나이 좀 드신 분들 중에서는 술 거너게 마셔가지고 길거리에서 그냥 막 욕하고 하면서, 예? 그냥 술김에 감정 배설하고, 숨어서 감정 배설하고. 굉장히 비겁한 사람들이죠. 비겁한 사람들이야.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은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검찰주의자들이야. 검찰을 숭배하는 본인들이 일요일날 교회 갈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검찰을 믿는 분들이야. 예? 검찰 숭배주의자들이야. 검찰이 그러니까는 엉터리 얘기를 하고 거짓말을 해도 다 그거 믿고 그대로 저기 움직이잖아요. 예? 그럼 검찰 숭배주의자지 뭐야 그게. 우리나라 언론이 검찰의 대변지 역할을 하잖아요. 예? 언론은 왜 그러냐면 언론 사주들이 특권층들이거든요. 특권층의 핵심 세력들이거든요. 예? 거기서 월급 받아먹고 살고 있는 기자들이야. 지 생계를 위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레기 소리 들으면서도 그냥 하고 앉아 있는 거고요. 예? 자,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이제 이 화면에 뜬 것을 현실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부채 문제로 굉장히 허덕이고 있잖아요. 가계부채 문제로요. 국가부채는 멀쩡합니다. 가계부채죠. 고령화. 세계에서 제일 빠른 고령화 속도. 저출산의 동전의 앞뒷면이죠. 인공지능 시대. 지금 우리는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무너지는 집에다가 비유를 했잖아요. 우리 사회가 출구는 하나뿐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사회가 일본과 차이점이 있다면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갖고 있는 거라 했잖아요. 그게 유일한 희망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거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거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2020년, 21년 2년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있었죠. 돈을 엄청 공급했던 시기죠.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시중 통화량이요 802조 원 넘게 통화량이 증가했습니다. 2년 동안에 802조 원이면요 국민 1인당 한 1,600만 원 꼴이에요. 802조 원이 증가액이 802조가 넘어요. 2년 동안에. 그러니까 1인당 1,600만 원이 자기가 지난 그 2년 동안에 더 증가했는가 생각해보면 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돈들 중에서 실물 경제에 들어간 건 18%뿐이 안 들어갔어요. 72%는 어디로 갔느냐? 자산시장으로 갔다는 얘기죠. 부동산 시장으로. 미국도 굉장히 자산 가치 부양에 돈들이 많이 들어가지만은 미국에도 한 43%가 실물 경제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소득은 한 103조 원 증가했는데 자산이 그러니까 한 3,240조 정도가 증가했어. 31배 이상이나. 특히 부동산 자산이 한 87%. 주식 가치하고요. 부동산 자산하고 보게 되면요. 3대 1입니다. 부동산 자산이 주식 가치 증가분의 3배가 더 많아. 예?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하고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거하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래도 후자가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게 더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잖아요. 예? 그렇죠? 긍정적으로 평가하잖아. 주식 가치는 그래도 이게 기업에게 어쨌든 간에 자금 조달에 지원을 해줘가지고 투자라든 고용에 일정 정도 연결될 수 있다 보니까는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 자산이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혜택 보는 거 이해는 거의 사실 백해무익한 거죠. 자, 미국은 근데요, 정반대예요. 주택 가치가 9.8조, 한 10조 달러 증가하는 동안에 2년 동안에요. 주식 가치는 한 30조 달러 증가했어. 그러니까 주식 가치가 부동산의 한 3배 정도. 우리나라는 거꾸로예요. 정반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부동산이라는 게 뭡니까요? 부동산은 주식에 비해서 많은 부채를 끼고 있잖아요. 부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을 중심하다 보니까는 이 자산 중심의 미국보다 더 자산 중심의 사회이지만은 왜 그러냐면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미국은 소득에 비해서 자산의 증가 속도가 한 15배, 16배 정도가 조금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31배가 넘잖아요. 2배 정도 미국보다 자산의 증가 속도가 땀 흘려 일해서 얻은 소득보다도 31배나 더 많이 증가했다고요. 미국은 한 15배 좀 넘게 증가했는데, 예? 그것도 우리나라는 부동산 중심으로,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습성이 더 강합니다. 세습성이. 미국도 세습성이 있죠. 자산이 굉장히 빠르게 자산 중심 사회니까. 근데 거기는 주식을 중심으로 되는 사회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동산이야. 그러니까 이게 가계부채를 잉태할 수밖에 없죠. 가계부채를요. 부동산은 엄청난 부채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세습사회가 만들어졌다. 이거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부동산 건설을 매개로 해서 재벌자본과 금융자본이 연결돼 있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모피와 그러니까 재경관리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국토부, 국세청 등 이런 그 주변 부서들하고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 지원해주는 세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언론과 방송이 사적 영역에서 지원을 해주는 세력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력으로 지원해주는 게 공적인 영역에서는 검찰이고 사적인 영역에서는 조폭이잖아요. 건설 현장에 보게 되면 조폭들 없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예? 부동산 공화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요. 부동산 공화국. 이 부동산에 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적인 이권을 중심으로 해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특권층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예? 이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소득의 차이가 근로소득하고 그 자산소득을 포함한 거하고 보게 되면 거의 2배가 차이 난다 그랬잖아요. 2배가. 0.1% 이내 평균 소득을 보게 되면은, 예? 자산을 포함해서 하게 되면 17억 정도가 되고, 근로소득만 보게 되면 8억 정도뿐이 안 되는데,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대한민국은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중국혁명을 간 마오쩌둥이 권력은 총불에서 나온다는 얘기 했잖아요. 대한민국도 한때는 그랬죠. 군부가 그러니까 독재할 때 힘은 총에서 나왔었죠. 근데 대한민국은 90년대 이후부터 총이 아니라 돈에서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힘은 돈에서 나와요. 돈에서 나와요. 한국은 부동산 카르텔이라는 게 있고 미국은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하는 카르텔이 있는 거죠. 월스트리트하고 워싱턴하고의 이 카르텔이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은 뭐냐면 이 부동산과 매개로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연준도 그러니까 월가를 이기지 못한다 하는 이유가 워싱턴과 월가가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 부동산 카르텔이 훨씬 더 해악적이에요. 왜냐면 훨씬 더 세습적이기 때문에. 세습적이라는 얘기는 뭡니까요? 권력이 세습되는 거고 경제력이 세습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풀어서 얘기하면 특권과 반칙이 구조화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특권과 반칙이 제도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제 및 사회 발전에도 부정적이죠. 예? 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이 그래서 생기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제도도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해악적인 것은 여기서 발생 다 안 되니까요. 예? 경제력을 가지고 자녀의 교육 수준을 결정하려니까는 교육 방식이 뭡니까? 강남 8학군식 교육 방식이잖아요. 강남 8학군식 교육 방식이 뭐예요? 돈을 많이 투입할수록 그러니까는 성과가 많이 나오는 이런 방식이잖아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우리가 지금 1순위 뭘 얘기합니까? 임금 불평등,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주거비용, 자녀 교육비용,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딱 맞잖아요, 진짜로요. 부동산 카르텔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예? 자, 제가 정치를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중에서 제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보게 되면 교수님 정치 얘기 좀 그거 안 해도 좋겠네. 교수님 정책이 저기 별로 관심 없고 교수님 정책에 동의하지 동의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게 가는 게 아니라 정치 모르면요 여러분들 경제 제대로 알 수 없다 했잖아. 진짜 경제 하수예요, 하수. 돈에 관심을 가져도요 돈벌레 정도뿐이 못 돼. 큰 돈 못 벌어요. 정치 모르면요. 제가 장담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가장 귀한 존재잖아요. 네? 유아독존이라고 얘기했듯이 부처가. 자기 자신이 가장 귀한 존재인 거예요. 나와 세계의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야. 나와 세계의 관계를 맺기를 하면서 인간이 선택한 게 뭡니까? 사회적 동물을 선택을 한 거예요. 사회적 동물이 되기를. 예,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인간이 생산활동하는 것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생산활동을 하는데 이게 뭡니까?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생산이라는 게 뭐예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거든요. 다른 사람과 함께 만들어내잖아요. 이 함께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사회 총생산물을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회 총생산물을 우리가 커다랗게 두 가지로 나눈다 했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사회목. 사회몫으로 이제니까는 사회를 구성하고 사니까 우리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살면은 공동경비 이렇게 떼어내듯이요. 아파트 관리 공동관리비를 떼어내듯이요. 사회목을 떼어내잖아요. 이 사회몫은 어디다 쓰이는 겁니까?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그 사회 생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여한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생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존에 필요한 최저 생계를 지원해 주거나 그 다음에 그 사회 자신들의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안보라든가 치안을 위해 가지고 또 경비가 비용이 필요할 게 아니겠습니까? 사회 간접자본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속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것들도요. 항만이라든가 SOC요. 사회 보장. 근데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또 투자도 할 것이고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게 아닙니까? 교육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위해서도요. 이게 사회 몫이고 이 사회 몫을 얼마만큼 띄어낼 것인가 하는 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1인 1표의 힘을 가지고 1인 1표의 이 힘을 가지고 선출 권력들한테 그걸 위임을 해주잖아요. 예?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에다가 그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세금을 꺼둘까? 이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국회랑 정부가 하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선출 권력들이요. 이게 정치 영역이에요. 세금은 정치의 문제예요. 세금에 관심 없어요? 그럼 정치에 관심 안 가져도 돼. 예? 세금에 관심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세금은 정치인데. 세금은 정치예요. 예? 근데 어떻게 정치를 얘기를 안 해? 예? 그리고 또 뭡니까요? 정치 영역에서 결정하는 것이 사회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도 만들어야 되고 제도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교육제도를 어떻게 할까? 금융제도를 어떻게 설계할까? 이거 다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정치 영역에서 하는 거야. 한 나라에 그러니까 화폐 시스템, 은행 시스템, 기업 조직, 노동에 대한 권리, 교육 시스템 이거 다 뭡니까? 정치 영역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겁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냐고 이게요. 이런 법과 제도가 경제활동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쳐요.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근데 어떻게 정치를 외면을 해? 예? 굉장히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어디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예? 정치는 기본적으로요. 사회적인 동물들한테는 기본적인 의무이자 권리의 경치에 참여는요. 함께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거든요. 그걸 어떻게 피해 우리가? 어떻게 외면하고 살아? 예?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회적인 몫을 얼마만큼 띄어낼 것인가 그리고 사회에 띄어낸 몫을 어디다 쓸 것인가 이런 거 결정하는 게 다 정치의 영역이에요. 정치의 영역입니다. 화폐와 은행 시스템에 뒤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가지고 시장에서 각 기여도에 따라서 생산의 기여도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시장 영역은 1원 1표의 원리가 작동을 해요.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죠. 시장은요. 그 때문에 필연적으로 구조적으로 기울어지는 운동장이에요. 시장은.
돈이 많은 사람이 게임을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는 이 세계니까요. 시장이라는 것은요. 그 불평등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를 최소한 그러니까 좀 평평하게 만드는 거 이것도 누가 하는 일이야? 이게 정치 영역이에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게 있죠.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들 그러니까 막기 위해서 만든 기구 아닙니까? 국가기구요. 예? 그리고 노동권 보장들, 노동상권 보장 같은 거 이런 건 왜 해놨어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모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교육제도를 예도입했어요? 마찬가지죠. 이것도요. 공정한 게임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 시스템을 설계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안 해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돈 없는 집안들은 교육 못 시키는 거고 자녀 이렇게 돼버릴 게 아닙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 간에 어떻게 공정한 게임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런 교육 시스템 이런 거 결정하는 게 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정치 영역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정치에 관심이 안 가져요? 좀 제발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바보 같은 소리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예?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보여드렸죠.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 이름을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 책을 썼는데 이 사람 보수주의 정치 사상가 철학가로서 굉장히 이 원류로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테드처럼요. 존 스튜어트 밀이요. 예? 이 사람이 1848년에 출판은 1849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848년에 정치경제학 원리라는 책을 쓰지요. 이게 살아생전에만 7판을 찍었던 책입니다. 살아생전에만. 당시에 굉장히 베스트셀러 했었죠. 두 권을 했는데 두 번째 책에 190 물론 이건 이제 그 어느 본인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1885년에 나온 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5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존 스튜어트 밀이 얘기한 거야.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회가 그러니까 같이 함께 생산을 했어. 그럼 뭐냐면은 생산을 한 걸 분배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나눠야 될 게 아니에요. 나누는데 나누기 전에 일정한 최소한의 양은 뭐냐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최저 생계를 위해서 먼저 떼어내라 이거예요. 노동에 대한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예? 이게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소득과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나머지 생산물은 그 다음에 뭐냐면은 각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라 이거예요. 예? 이거를 누가 얘기했느냐? 이 존 스튜어트 밀이요. 경제학계에서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냐면요. 여기 쫙 봐보세요. 아담 스미스가 우리가 이 그 주류 경제학의 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대 경제학이에요. 그 밑에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있고 그 다음에 토마스 멜더스라는 인구론을 쓴 사람이죠. 이쪽의 라인이 케인즈 쪽으로 나가는 거고 데이비드 리카르도에서 존 스튜어트 밀을 계기로 해가 쭉 나가는 게 바로 뭐냐? 자유주의 경제학자들. 예? 시장주의 경제학자들인 거예요. 케인즈는 뭐냐면 약간 수정주의자로 되잖아요. 왼쪽에 빨간색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빨간 좌파 경제학자들인 거고요. 존 스튜어트 밀이 시장주의자들의 그러니까 뿌리예요. 뿌리. 그 뿌리가 뭘 얘기했느냐? 사회적 생산물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모든 사회 구성원의 최저 생계에 필요한 걸 먼저 떼어내라 이거였어요. 노동의 능력에 관계없이. 그러면 본인이 시장주의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얘기는 좀 경청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경청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예?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갑시다. 이재명의 꿈이 뭡니까? 이재명의 정치적인 상징은요, 기본사회 개념입니다. 기본사회 개념이에요. 기본사회 개념의 양대축이 뭡니까? 기본소득하고 기본금융입니다. 기본소득하고 기본금융이야. 기본주택도 있지만 기본주택은 기본소득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기본일자리는 기본금융하고의 하나의 하위 개념으로 이렇게 결합된 것인데, 예? 기본소득은 뭐냐면 재정민주주의와 관련된 거고요. 재정민주주의가 되면 재정민주주의 크게 되면 웃는 사람이 있어. 재정이라는 게 뭐예요? 정부의 살림살이야. 정부의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는 게 재정이잖아요. 정부는 어떻게 구성해요? 1인 1표 원리에서 구성하는 거야. 예? 국민이 얼마만큼 세금 낼 것인가? 그 낸 세금을 어디다 쓸 것인가?
우선순위 정하는 거. 이게 재정의 역할, 재정이잖아요. 재정을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편성된 걸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게 뭐예요? 이거 1인 1표 원리에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선출 권력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거 다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재정 경제 관료들이 다 좌지우지하잖아. 이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돈 안 쓰잖아요. 예?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예? 그 재정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결손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기본소득을 해서 재정 민주주의. 근데 여러분들 재정, 1년에 정부 예산이 지금 650조가 넘어가는 시대잖아요. 650조가 애들 장난입니까? 이 많은 돈을 특권층들은요, 탐욕적인 사람들은 이거에 눈을 부라립니다. 이게 엄청난 돈이잖아요. 일반 국민들만 관심 없어. 정부의 재정이 어디다 쓰이는지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자기 몸 못 챙기는 거죠. 자기 몸 못 챙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뭐냐면 기본소득 개념을 간 거예요. 기본소득은 뭡니까요? 세금을 거둔 거를 바로 다 돌려주자 이거예요. 예? 경제 관료가 개입할 여지를 없애버리자 이거예요.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예?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오늘 제가 이제 기본 금융을 좀 이제 시간을 내서 좀 갈게요. 그러니까 재정 민주라는 게 뭐냐면요. 재정을 편성.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규모를 편성할 것인가. 세금을 얼마만큼 세금을 정하고 누구한테 거둘 것인가 하는 게 정하는 게 재정 편성에 관련된 거죠. 거둔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 이거 누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선출 권력들이 대통령과 국회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재정 관료들이 이걸 움켜쥐고 앉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소득은 뭐냐면요. 재정에 대한 국민 주권 회복 운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돈을, 재정의 돈을 그동안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챙겼었던 특권층들이 뭐냐면 그거 뺏길 것 같은 거야. 이재명이 되면은. 그거 자기들이 누렸던 특권이 상실될까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이재명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재명은 뭐냐면 그 돈을 국민에게 돌려주자 이거예요. 국민한테 거둔 돈이기 때문에. 예? 근데 특권주들은 뭐냐면 그 돈 내 돈인데, 우리 돈인데. 여태까지 우리가 그거 가지고 먹고 쓰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금융과 관련해서 제가 좀 금융과 관련해서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금융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재정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대충 알아들으셔. 근데 금융의 민주주의가 되면, 교수님, 금융도 민주주의가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들, 금융이라는 게 뭡니까? 금전융통의 준말입니다. 금전융통이요. 금전융통이 무슨 뜻이에요? 금전이라는 게 돈이잖아요. 융통이라는 건 뭡니까? 잘 이게 순환하게 하는 거잖아. 순환되는 돈, 필요한 곳에 이게, 그러니까 돈이 돌게 하는 거. 돈은 돌아야 된다는 이런, 이제 우리가, 그 시중에 우스갯소리도 있듯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돈이라는 걸 도입한 것은 뭡니까요? 거래를 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도입한 거 아닙니까? 화폐를 그러니까요. 자, 근데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화폐는 전통시대 화폐와 달리 법정화폐라고 부르죠. 법정화폐. 각 국가의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화폐예요. 예? 국가에서 그러니까는 이 화폐를 사용하겠다고 정한 거죠. 그래서 법정화폐인 거죠. 자, 여러분들 화폐라는 것은요. 먼저 이거 개념부터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화폐라는 게 대부분이 동전도 있지만 코인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러니까 종이잖아요. 종이돈이잖아요. 종이돈 지폐잖아요. 그렇죠? 이 지폐는요. 특수한 지폐잖아요. 특수한 종이요. 이게 뭐 금도 아니잖아요. 이게 금박지로 씌운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예? 특수한 종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가치가 여기에 있다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이 화폐는 뭐냐면요. 화폐의 원래 뜻은요. 채권입니다. 화폐는 채권이에요. 이렇게 하면 일반 사람들은 교수님 화폐가 채권이에요?
자,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라 하려면 먼저 보여드릴 게 뭐냐면은 이 뒤에다 베끼치었네. 화폐는 있잖아요. 화폐는 우리가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발행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발행하잖아요. 예? 발행을 해. 근데 한국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 보게 되면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 혹은 정부의 은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중은행하고 정부뿐이 이용을 못해요. 우리 개인들은 이용 못하잖아. 그렇죠? 근데 한국은행권이요. 한국은행권이라 그러죠. 권. 이 권이 뭐의 약자냐면 채권에 할 때 약자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채권이라는 뜻이에요. BOK가 뱅크 오브 코리아의 약자로 쓸 때 한국은행이 발행한 노트라는 게 채권의 뜻입니다. 채권은 빌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노트라는 표현도 있고 본드라는 표현도 있고 그러는데 예? 대개 이제 그러니까 국가의 화폐를 채권으로 할 때 노트를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것이 법정화폐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국가가 보증해 준 거잖아요. 가치를요. 법정화폐라는 것은요. 그렇죠? 근데 국가라는 게 무슨 실체가 있는 겁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공동으로 그러니까 보증한 거죠. 대한민국 국민 5,200만 명 정도가 공동으로 그 가치를 합동으로 보증을 한 거잖아요. 저 가치를 우리가 다 같이 인정한다고 해가지고요. 예? 그렇죠? 정부가 실제로 그러니까는 특정 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을 그러니까 법정화폐로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내가 저 A은행이 발행하는 은행권으로만 세금을 받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나라의 법정화폐가 된 거예요. 되게 영국의 은행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그러니까는 채권, 돈은 국민 모두가 그걸 보증을 했으니까 국민 모두가 사용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은행만 왜 중앙은행을 이용하죠? 예? 여러분들 은행은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할 때 가장 싼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국은행에서 그 결정하는 정책금리인 기준금리죠. 흔히 말하는 예? 그런 말이에요. 근데 왜 일반 국민은 그걸 이용 못하냐고요? 이거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안 던져봐요? 내가 보증을 했어. 근데 왜 나는 권리가 없어? 의무만 있고. 예? 그 기본금융은 뭐냐?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 이 채권에 대해서 최소한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동일한 그러니까 권리를 그러니까는 부여하는 게 기본금융 개념인 거예요. 기본금융 개념이야. 한국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자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발권력, 돈을 찍어낼 수 있는 힘이 한국은행의 힘이잖아요. 중앙은행의 힘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찍어내는 그 종이돈이 가치를 어떻게 갖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합동으로 그 가치를 보증해 준 거잖아요. 보증해 준 거야. 같이 집단으로. 자, 이거 봐보세요. 자, 연준. 이게 연준의 역사가 있습니다. 연준 홈페이지에 가면요. 연준의 역사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연준이 하는 게 중요한 게 뭡니까요? 연준도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니까 미국에 돈을 찍어내잖아요. 돈, 달러. 그렇죠? 그린빌이라고 하는데 달러 찍어내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거 연준 홈페이지에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따온 거예요. 페더럴 리저브 노트, 연준의 노트라고 하잖아요. 노트가 뭐랬어요? 채권이랍니다. 연준의 채권은 어떤 용어냐면요. 연준의 채무, 뭐에 대한 채무냐면 페이퍼 디맨드 라이어빌리티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종이에 대한 종이 수요, 이 라이어빌리티가 부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채를 묘사하긴 용어다. 보통 뭐라고 그걸 하냐면 달러 빌이라고 한다. 달러 화폐요. 달러 화폐. 예? 달러 증서요. 빌도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뜻이거든요. 빌, 노트, 본드가 다 채권의 뜻이에요. 되게 일반적으로 조금 섬세하게 나눌 때는 빌은 단기 채권, 노트는 중기 채권,
본드는 장기 채권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지만은 하여 채권이에요. 달러 빌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노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연준의 노트라고요. 예? 이것이 뭐냐면은 미국에서 유통되고 있다. 이게 circulate in the US as a legal tender. legal tender가 뭐예요? 이게 법정화폐라는 거죠. 우리말로 하게 되면 법정화폐잖아요. 법정화폐. 예? 그러니까 미국에 쓰는 법정화폐인 달러라는 우리 돈 있잖아요. 이 돈은 채권이라니까요. 채권. 연준이 발행한 채권인 거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 연준이 1913년에 말에 이제 생기거든요. 그 밑에 나오듯이. 예? 처음 발행된 게 뭐냐면은 1913년에 이게 발행이 되어져요. 1971년까지는 적어도 그러니까는 그 암묵적으로는 골드, 미국의 재무성이 미국 재무부가 미국 정부의 그 우리나라에 보면 기재부죠. 미국 재무부에 의해서 보유되고 있는 금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뒷받침되었던 거예요. 가치가요. 가치가. 지금 뭐냐면 연준이라는 것은 미국 재무부의 관리를 받거든요. 화폐 업무를 담당한 데가 그 나라의 재무부거든요. 그 재무부가 그러니까는 재무부가 뭐냐면은 아니 중앙은행에 누가 이거 가치를 보장해 줄 수 있어요. 중앙은행은 수입이 없는 데인데 한국은행은 수입이 없는 곳이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영리 조직이 아니잖아요. 돈이 있는 곳은 어딥니까? 정부지요. 정부는 세금을 거두니까. 예? 정부가 그러니까는 정부의 이 회계 재무와 관련된 걸 담당하는 부서가 재무부잖아요.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금으로 그러니까는 뒷받침하는 걸로 적어도 형식상으로 되어져 있었어요. 1971년까지는. 왜 그렇습니까요? 여러분들 미국의 연준이라는 중앙은행에서 종이돈을 찍어내가지고 유통시키는데 이걸 뭘 믿고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여기다 가치를 내가 뭐 근사한 그러니까 이래서 뭐 뭡니까 마차를 만들었어.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100달러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하는데 100달러 종이 지폐를 받고서 이거를 넘기래. 근데 이 종이 지폐를 내가 뭘 믿고 가냐고요. 예? 초창기에 은행들은 다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금이잖아요. 금이나 기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으로 그러니까 그 종이돈을 가져오면은 언제든지 금으로 맞바꿔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은행들이 은행 돈을 발행을 했었어요. 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연준은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에 의해서 관리를 받는 데니까는 미국 정부에 그러니까는 돈 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재무부니까는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금으로 뒷받침해 준 거야. 그러고 나서 달러라는 종이돈을 발행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라는 것은 채권입니다. 채권이에요. 채무를 지고 있는. 근데 그걸 정부가 어떻게 이 채권을 상환할 수 있습니까요? 자기는 세금을 걷는 징세권이 있잖아. 세금을 걷는 권리요. 그 세금이라는 수입을 가지고, 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걸로 확보한 금을 가지고요. 예? 그렇게 원래 중앙은행이 찍어낸 화폐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은행이 찍어낸 화폐도 마찬가지 종이돈 화폐도 이게 뭡니까? 한국은행이 발행한 채권인 거야. 누가 이 가치를 보장해줬어? 정부가. 정부라는 게 뭐 대통령이 갑니까? 대통령은 5년간만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월급 가지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정부의 수입의 원천은 뭐예요? 국민이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게 정부잖아요. 정부가 그러니까는 그 국민이 집단적으로 그 가치를 공동으로 보증한 거야. 예? 그 가치를. 채무에 대한 책임을요. 예? 그리고 여기 봐보세요. 연준 소개하는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연준에 대해서 가면서 챕터 5장에 보게 되면 페더럴 리저브 노트. 아까 있잖아요. 페더럴 리저브 노트가 뭐랬었어요? 이게 연준이 발행하는 달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달러. 예?
페더럴 리저브 노트라고 해놓고 있잖아요. 올해 1월 달에 이게 기록으로 이렇게 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돈, 그건 채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채권에 대한 가치를 그러니까는 보증해주고 있는 거는 그 나라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보증한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한국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은행하고 정부뿐이 없어. 실제로 그러니까 그 가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보증해주고 있는 건 국민인데, 국민이 왜 거기서 배제가 되냐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 이게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달하기 강화되기 전에 정부한테 그걸 위임을 한 거죠. 그래서 정부가 그거 하는 거야, 대신. 그러면 정부가 하더라도 정부는 모든 국민한테 모든 국민들이 그 권리를 누리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해줘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은행은 한국은행 이용하게 하면서 한국은행이 가장 싼 금리를, 싼 금리로 돈을 제공하잖아요. 한국은행이요. 기준금리가 가장 낮은 금리잖아요. 그렇죠? 가장 낮은 금리로 은행은 돈을 이용을 해. 근데 왜 일반 국민은 그걸 이용을 못 하냐고. 예? 왜 이용 못 해야 되냐고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 문제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 금융에 대한 국민 주권, 한국은행에 대한 국민 주권 개념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주인인 거야.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가 되려면요, 국민들이 이런 의식이 깨나야 되는 거야. 자기 권리를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게 해주는 게 바로 뭐냐? 기본금융이에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그러니까는 최소한 만큼의 규모에서 동일한 그러니까 권리를 이용할 권리와 비용을 같은 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배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금융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신용대출 쓰는 사람 중에서요, 신용대출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들 중 한 20% 가까운 사람 국민들은 은행 이용 못해요. 시중은행이요. 신용등급 때문에. 예? 굉장히 고금리를 이용을 하고 그러죠.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게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금융회사들이 돈 벌고 있는 거잖아요. 은행들이 돈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국민들이 기본금융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1년에 1,000만 원 정도를 만약에 이용할 수 있다고, 쉽게 마이너스 1,000만 원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가장 신용등급 1등급 국민에게 적용하는 금리로 우리가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럼 뭐 신용등급 1등급인 사람은 그 돈 쓰든 안 쓰든 뭐 똑같은 거니까는 안 쓸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쓰게 하는 거예요. 예? 신용등급 1등급이 요새 대출금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대출금리요. 한 4% 됩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금리를 4%, 1,000만 원에 4%면 얼마입니까? 1년에 이자가 그러니까는 1,000만 원에 4%면 얼마인 거예요? 40만 원인 건지, 40만 원인가요? 40만 원이죠. 그렇죠? 40만 원. 맞죠? 제 계산이요? 네, 40만 원. 40만 원 이자면은 한 달에 이자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2로 나누게 되면은 3만 한 5천 원 정도, 3만 원, 3만 몇천 원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갚는 거 부담 없잖아요. 그거 이용했다가 나중에 그러니까는 상환 못할까봐 그것까지 제가 안전장치 만든 게 기본 일자리 개념이라는 거예요. 기본 일자리 개념. 지역사회에 필요한 지역 서비스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공 일자리 사업 많이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연결도 시켜줄 수 있다 이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1년에 그러니까 40만 원 정도 이자 내는 거였지.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는 그것을 못 갚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예? 근데 그걸 이용을 못 해가지고 대부업체를 이용을 하고 뭘 해가지고, 예? 엄청난 고금리에 이 착취당하고 하게 돼가지고, 예?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이 정부에서 뭘 하고 앉아있습니까? 정책금리를 가면서 15.9%를 낮춰주겠다고 하면서 15.9%. 이게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15.9%를 1,000만 원 빌리면 얼마를 간다는 얘기입니까? 15.9%면요.
159만 원인 159만 원인 거죠? 15.9%면요. 그렇죠, 맞죠? 제 머릿속에서 15.9% 그렇죠? 아까 40만 원하고 159만 원은 엄청난 차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 민주당 체제에서는 3.5% 이하 낮춰라 하는 얘기가 이게 가능한 거야. 왜?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가 3.5%잖아요. 3.5%를 한국은행한테 돈을 빌려주게 되면요. 3.5% 이자를 받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요. 그렇죠? 한국은행이 돈을 버는 거야. 그만큼요. 그 한국은행이 돈을 벌면 그 돈 수입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아세요? 정부 재정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한국은행법에. 한국은행 영리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정부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은행한테 뭐 금리를 그러니까 높여라 낮춰라 이런 그러니까는 쓸데없는 특혜 줄 필요도 없지만 쓸데없이 그러니까 징벌적으로 갈 필요도 없고 한국은행을 직접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이용할 수 있고 정부가 그러니까는 국민에게 그러니까 이 한국은행의 한국은행을 접근할 수 있고 한국은행에 그러니까 이 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정부가요. 그 기본금융 이게 3.5%고 15.9%고 집권 여당에서 15.9%를 얘기하고 민주당에서는 3.5%로 가능하니까 3.5% 이하로 낮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차이입니까 이게.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쪽은 뭐냐면 대부업체들 그러니까는 최소한에 먹고 아니 이것도 정부가 하는 햇살론 같은 것을 그러니까 예? 여기다가 그러니까 15.9%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정부는 한국은행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 한국은행뿐만 아니라요. 은행도 정부가 그러니까 인가와 허가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툭하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이 툭하면 은행도 협박하고 그러잖아요. 협박하고 그러잖아. 그런 그 이유가 뭐냐면 생사 여탈권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 앞으로 다시 돌아볼게요. 자, 우리나라 부동산 공화국하면서 이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건 뭐라고요? 돈이에요. 돈은 어디에 있어요? 시장에 있는데 시장은 누가 지배해요? 재벌 자본하고 금융 자본이 지배한다잖아요. 기본금융을 도입하면은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금융자본들이 싫어해요. 자기들 돈놀이 할 게 그만큼 줄어들고, 예?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공공주택을 많이 지게 되면 건설업체들이 싫어하듯이요. 그렇죠? 기본금융을 도입하면은 은행과 금융회사들이 돈놀이를 못 하잖아요. 카드회사들이 카드론을 그러니까는 카드론 장사가 안 돼. 대부업체가 대부업 장사가 안 되고, 예? 은행도 그러니까는 마진을 줄여야 되고. 근데 국민한테 그 하는 것을 보수 정권이 잡게 되면은 시혜적인 차원에서 찔끔찔끔 이렇게 돈 조성해가지고 하고 앉아있어. 근데 이건 국민의 권리예요, 여러분들. 한국은행을 이용하고 한국은행을 사용하는 건 국민의 권리야, 여러분들. 예? 그 인식이 없으면은요, 아니, 한국은행 찍어낸 돈을 내가 보증해. 나도 그러니까 5,200만 명 중에 한 명으로서 보증을 해줬는데, 예? 했는데, 그리고 매일 일상생활 하면서 세금을 내고 살고 있는데, 근데 나는 왜 그걸 이용을 못하게 하냐고, 은행은 이용하게 하면서.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예? 국민들이 자기 주인권을 행사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회 특권층들이 자기한테 손해가 난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재명 시대가 되게 되면은 자기들 특권과 자기들 그러니까 이 축제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제거하려고 하는 거야. 예? 이재명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민이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는 나라를 이건 그냥 민주주의 나라잖아. 이거 좌파 나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민주주의 나라잖아, 그냥. 예? 당연한 국민들의 그 권리를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찾아주겠다는 거야. 잊고 살고 있는 거를.
거를 그러니까 뺏겠다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기본소득을 관련해서 제가 토지세를 우리가 이제 도입을 하자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토지 집중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돈 있는 사람한테 뺏는 거 아니야. 이 뺏는다는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경제학 교과서에서 제가 이거 인용해 온 겁니다. 세금 정책에 대해서 경제학 교과서에, 여러분들 제발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 예? 그런 분들 보게 되면. 세금에 대해서 세 가지 기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금의 세 가지 기능.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세금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세금을 줄여주게 되면은 사람들이 쓸 여력이 더 생기니까는, 예? 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기 조절 기능이 있다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가격에, 우리가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되면 가격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치품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게 그쪽으로 그러니까 돈이 많이 배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원 배분을 그러니까 조절하는 기능도 있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재분배의 목적을 얘기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세금의 목적은 재분배다. 소득 재분배. 이거는 아까 존 스튜어트가 미리 얘기한 그 얘기예요. 경제학적으로 표현을 바꾼 것뿐이지 존 스튜어트가 미리 뭘 했었어요. 한 사회가 생산한 생산물을 일정 기간 동안 생산물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일정한 양만큼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러니까는 최저 생계에 필요한 만큼을 먼저 떼어내라. 그 세금이지 뭐예요, 그게요. 그게 세금인 거예요. 사회에 필요한 몫이 그러니까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세금의 정하는 양도 달라질 것이고 세금을 누구한테 걷을 것이냐? 이 정하는 거. 이거 누가 정하는 겁니까? 1인 1표 민주주의 원리에 정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을 국민들이 자각하는 거를 싫어해. 누가 싫어합니까? 특권층들은 싫어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사고거든요. 시장경제주의적인 사고거든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좌파라고 해. 우리 대한민국은. 웃기지도 않아요. 이거 여러분들 경제학 책 혹은 고등학교 때도 정치경제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세금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득 재분배라는 것은요. 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이 세금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 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돈은 그러니까 자산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세가 너무 약한 거야. 예? 자산세가요. 예? 그래서 그걸로 기본소득 하자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예?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이 수치로 예를 들어드렸잖아. 90 내지 95%는 그러니까는 혜택을 본다. 90 내지 95%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얘기를 했잖아요. 자, 우리나라는 이 특권층들, 이 부동산 카르텔을 중심으로 해서 특권층이 형성됐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해체시키는 출발점이 뭐냐? 재정민주주의하고 금융민주주의인데, 재정민주주의의 상징적인 게 바로 기본소득이고, 금융민주주의의 상징적인 게 기본금융이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국민들이 가져야 될 권리를 이 모피아들이 금융 쪽에서 갖고 앉아 있는 거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사가 나옵니까? 이거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야. 뭡니까요? 쿠션 기간 거쳐서 감사로 5대 은행 모두 금감원 출신. 시중 5대 은행에 감사면 있잖아요. 연봉이 10억 원이 넘어요. 10억 원이 넘는다고. 이게 쿠션 기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가 금융감독원이라든가 금융감독원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은행이나 이런 걸 감독하는 사람들, 이 직무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직무와 관련된 기간으로 취업을 못하게 3년 동안은 못하게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그냥 뭐 이상한 데 잠깐 들렀다가 이 금융기관으로 가요. 예? 근데 이 금융기관 감사로 가게 되면요. 연봉이 10억이 넘어. 예? 이거 봐보세요. 은행 상임감사, 금감원 출신 인사가 싹쓸이. 예? 이게 바로 모피아들이 그런 권한을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 잘못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검찰이 그러니까는 국민이 준 권한을 가지고 자기들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가듯이 모피아들도 마찬가지로 국민이 준 권한을 자기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쓰고 앉아있는 거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온다? 그럼 이 사람들 갖다가 연봉 10억 이상씩 주고 할 때는 그 비용을 누구한테 전가하겠어요? 당연히 금융소비자 국민들이죠. 금융소비자죠. 예? 그러니까 이자 장사 엄청나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주인권이 그러니까는 특정 집단이 그러니까 이것을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거를 예? 자기들이 인마에 포켓한 거야. 권한을요.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죠. 민주주의가 아닌 거야. 그러면서 쓸데없는 소리나 해. 윤석열이나 이 금융감독원 이복형 같은 경우는 금융의 금융 공공성 얘기하려면 있잖아요. 아까 15.9%는 이자 발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냥 쇼야, 쇼. 예? 쇼입니다, 쇼. 이거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기본금융 제공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공공성 해결돼. 예? 해결됩니다. 은행이 약탈적이라고 이런 표현을 썼어. 예? 금융감독원장이 특수부 검사 출신인 이복현이 은행이 약탈적이라고 그랬어. 시중에서 자기가 검사 출신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런 본인도 그런데 공감을 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표현이 부지불식간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조를 수술을 해야지. 그냥 협박을 해가지고 그냥 금리나 좀 내리게 하고 일시적으로 이런 건 다 쇼예요. 쇼. 제도적으로 국민이 갖고 있는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줘야지도록 해야지. 제도를 개혁을 해가지고. 예? 자, 국민이 가장 위에 있는 하늘인 거예요. 국민이 그러니까 국회와 정부 선출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업과 그다음에 은행 시스템, 금융 시스템도 국민을 위해서 이게 작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왜 기업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래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그런 거잖아요. 이익이 안 되는 거 왜 기업한테 우리가 지원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권을 그러니까 국민들이 주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 자기 권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그 국민들에 대한 권리를 그러니까는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하다 보니까는 국민이 그럴 권리를 찾아가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그동안에 그거를 국민의 권리를 개인적으로 다들 그러니까 인마에 포켓했던 특권층들이 자기 이익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재명이 하는 짓은 이게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인데 이재명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반란을 꿈꾸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문한 표현 쓴 겁니다. 영문한 표현 쓴 거야. 예? 그러니까 이재명의 꿈은 대부분의 국민들 백성들이 꾸는 꿈이잖아요.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그래서 이재명을 못 지키면요.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 백성을 하늘로 섬기려고 하는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시도들이 번번이 좌절됐던 게 지켜주지 못해서는 거야. 백성들이 그들을 예? 그러고 나서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제 고열 짜내지고 예? 말 그대로 개돼지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요. 하는 겁니다. 자, 이걸로 시간이 너무 많이 이제 됐기 때문에 요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소득과 기본금융을 도입하면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불평등 발생의 최대 요인이 뭡니까? 토지 부동산 내에서 생긴다 했잖아요. 불평등을 낮출 수가 있어. 더군다나 우리는 토지 부동산이요, 되게 세대 간에도 그러니까 굉장히 갈등 요인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토지 부동산 이런 거 자산 없잖아요. 되게 나이가 많은 기성세대들 되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세금은 누가 더 많이 냅니까? 소득세는요. 젊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세금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내고, 근데 자산이 많은 사람한테는 별로 세금을 부과를 안 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불만일 수밖에 없죠. 나 소득도 충분하지 않은데, 예? 소득에다 내 세금을 그러니까 집중하게 되면요. 집중하게 되면 굉장히 세금의 불평등도, 세금 부과의 불평등 문제가 더 악화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기대소득을 낮추잖아요. 세금을 그만큼 많이 거두게 되면 투기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바로 국민에게 배당해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 관료에 그러니까는 개입도 차단할 수 있잖아요. 이걸 더구나 지역 화폐로 나눠주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여되죠. 그 다음에 이런 걸 갖게 되게 되면은 제가 뭐랬습니까? 사회소득을 얻게 되면은 저소득층이 최저임금에 대한 의존도 낮출 수 있다 그랬잖아요.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싸고 을과 을의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간의 갈등이 있는데 이것도 해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출 수가 있으니까요. 예? 거기다가 뭡니까? 이걸 배당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다시 이걸 원상으로 못 돌려놓는다 이거죠. 왜? 왜 못 돌립니까? 내가 국민들이 받던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은 기분 나쁠 게 아닙니까? 국민들이 저항하죠. 이번에는. 부유층에 대한 감세로 다시 이 보수 정권이 바꾸려고 할 때요. 거기다가 추가적인 소득이 이렇게 노동소득 이외에 추가소득이 발생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거기에 기본금융까지 더해지게 되면은 국민들이 자기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 이외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시도할 수 있잖아요. 국민이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많이 활성화되는 사회에서 혁신도 활성화되는 거죠. 혁신도 활성화되고 국민들은 개인적으로 삶의 질도 굉장히 개선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재정민주하고 금융민주라는 것이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첫걸음인 거예요. 첫걸음. 그러니까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재명이 하니까는 특권층들이 무슨 개소리야.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게 우리들의 나라인데, 예? 니네들이 이 나라를 뺏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자기 주인의식이 없으면은요, 주인의식이 없으면 국민이 진짜 주인의 나라는 요원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재명의 꿈은 우리 모두의 꿈이잖아요. 여기서 우리라는 건 누굽니까? 힘없는 국민. 서름 속에서 살아온 국민. 조국이 예세에 짓밟힐 때 특권층들은 다 그들의 부역을 하고 그러는데 짓밟힐 때 자기 목숨을 던져가지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뛰어나가는 국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고 싶어하는 국민. 이들이 우리잖아요. 이재명의 꿈은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 그러니까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는 우리 모두의 꿈인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꿈은 사라지는 거죠. 뭘. 이재명 죽이기에 동참하는 민주당의 내부 일부 세력들이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민주당의 뿌리를 쭉 들어가다 보면은 자유당 시절에 야당이 한민당 아까 뭐랬습니까요? 예? 이 지주 세력들, 친일 지주 세력들이거든요. 예? 이들은 자유당하고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분단의 기생을 해가지고 특권을 누리는, 그래서 세습 권력을 꿈꾸는 집단이죠. 예? 민주당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민주당에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친재벌적인 사람들 많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눈을 부라리고 그런 사람들 가능한 속아내야 되고, 예?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써먹을 수 있는 건 굳이 그것뿐이 없잖아요. 써먹을 수 있는 게. 그렇죠?